안녕하세요. 경희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연 우리는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안 될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사실은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점의 차이이고 선택의 차이입니다. 심리학자들의 30년 연구를 통해 밝혀진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배움과 학습을 통한 성찰을 비교했을 때 학습이 더 값진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수를 통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명한 사람들의 지혜를 통해 미리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그리고 우리의 감정적 상처를 얼마나 많이 절약해 줄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좋은 말은 잘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 갈증을 채워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절대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의 화와 원망, 그리고 후회의 대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망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착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상관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A가 일어날 때 B도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죠. 마치 날씨가 흐리면 우리 기분도 어두워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다릅니다. 인과관계는 A가 B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A 때문에 B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관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이 둘을 끊임없이 혼동합니다. 그리고 이 혼동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의 배우자가 최근에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화난 거야.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당신의 말이 배우자의 화의 원인일까요? 혹은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결론 내릴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어도 소용없다. 이 일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당신의 노력이 무의미할까요? 이것들이 모두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잘못 이해한 경우입니다. 당신의 말과 배우자의 기분은 분명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반드시 배우자의 화의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일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노력과 칭찬의 부재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인과관계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당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더 뛰어난 성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사가 칭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착각을 계속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은 화살을 돌립니다. 상대를 탓합니다. 자신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북유럽에서 있었던 정말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500년 후에 빙하가 다 녹으면 이 세상이 물에 잠길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 낭비 때문에 500년 후의 세상이 황폐해질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먼 미래이고 인과관계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다른 방식으로 전달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오늘 같은 아름다운 날씨를 당신의 손자, 손녀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작은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미래는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저 사람 말은 진짜 듣고 싶어.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그것이 당신의 더 큰 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명의라고 불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것을 정말 잘합니다. 한 명의 의사가 환자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진료를 꾸준히 3개월만 받으신다면 당신이 가장 가고 싶어 하던 도봉산 정상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그곳에서 아침 해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간의 소통 방식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직면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가져올 더 큰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로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생각이 항상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당신의 화와 원망이 줄어들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의 인간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대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관계는 변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혜로운 인간이 갖는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지혜로운 인간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의 대가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장점까지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조직과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통을 잘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거의 항상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합니다. 저분 봐요.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어. 내가 이것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성장할 거야. 이렇게 상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컨설팅을 하려고 하거나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절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숨겨진 가능성을 봅니다. 그 사람도 모르는 강점을 건져 올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멋있어요. 당신이 어제 한 그 말씀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자가 더 깊이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이 우리를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 후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 누군가가 너 정말로 소시오패스 같은데 사람들을 자극하는 방식이 너무 교활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의 그 행동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것은 매우 진심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친구의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알아? 너는 정말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재능을 가졌어. 그게 정말 좋은 능력이야. 그러자 그 친구는 정말로 성장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의 강점을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소통은 막힙니다. 제가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칭찬에 관한 에피소드를 봤습니다. 칭찬을 옮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야, PD님 당신 정말 잘생겼어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아첨하려고 하는 건가?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제 이슬아 작가님한테서 들었는데 PD님이 정말 잘생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슬아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약점이나 흠을 다루거나 혹은 뒷담화를 합니다. 너 들었어? 저 사람 이랬대.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결국 자신도 피해자가 됩니다. 당신의 명예도 손상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것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칭찬을 전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 들었어? 저 사람 이렇게 좋은 점이 있대. 저 사람이 이렇게 멋있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전파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신기하게도 당신 주변의 생태계가 변합니다. 긍정의 에너지가 모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당신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꿀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꿀벌은 꽃에서 꿀을 모아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 과정에서 꽃가루도 전파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타인의 장점과 칭찬을 전파하면 그것이 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됩니다. 사회학 이론에서는 이것을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보면 그것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인들, 당신의 후배들, 당신의 직원들의 장점만 열심히 바라보고 표현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이제 세대 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대 간 소통입니다. 알파 세대, Z세대, 밀레니얼, X세대 이렇게 세대를 나누고 있지만 근본적인 소통 방식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말로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점 중심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런 말을 들으시나요? 아마도 정말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왜 이렇게 개인주의적이야? 이런 식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만약 당신의 부장이 신입사원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걸 정말 잘하네.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잘하더라. 신입사원은 어떻게 느낄까요? 표면적으로는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이런 건 해야 하는 기본이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대 전체를 평가하는 표현이 됩니다. 지혜로운 세대 간 소통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거친 표현은 삼가세요. 이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감수성이 예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말한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친 표현이나 무심한 표현은 정말로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법을 물어보세요. 정말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잘했어, 정말 멋있어라고 하지 마세요. 대신 어떻게 이렇게 잘 해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왜일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이 칭찬하는 것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상대방에게 대화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표정으로 칭찬하세요. 표정으로 기쁨을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언어로는 호기심을 표현하세요. 와,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낸 거죠?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 대화는 더 이상 일방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됩니다. 평가가 아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MZ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의 소통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방법을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대 간 소통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는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흥미롭게도 그들은 인정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한국 사회는 유난히 남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합니다. 이것은 문화적 배경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의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 안에서의 나가 중심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합니다.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다른 타인의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문화심리학자들도 지적했듯이 우리는 남의 감탄에 목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치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항상 불안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정을 잘 받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인정을 덜 갈구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이렇다. 공부한다는 것은 이렇다. 일한다는 것은 이렇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다. 이런 자신만의 정의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대학원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원이 뭐라고 생각해? 그 학생은 대답했습니다. 대학원은 군대입니다. 먹고 자고 공부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학생은 설명했습니다. 학부는 통근하는데 대학원은 먹고 자는 곳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집니다. 그것이 그 학생의 자기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학생과 이야기했는데 그 학생은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은 외출 외박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군대입니다. 그들은 모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학원에 대한 정의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가 그들의 인생을 결정했습니다. 자기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멈출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계속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기 정의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하면 될 거야. 아직도 모자란 것 같아. 더 완벽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직장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다음을 찾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줘도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 정의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것은 실패에서도 멈출 줄 알고 성공에서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찰스 다윈을 생각해 봅시다. 다윈은 진화론의 거대한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다윈은 자신의 기준을 정하지 못해 끊임없이 책을 계속 썼습니다. 더 보완하고 싶었습니다. 더 완벽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다윈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을 완성했습니다. 만약 그 멈춤이 없었다면 세상은 진화론이라는 위대한 이론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훨씬 늦게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멈춤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이야기해 봅시다. 인정을 잘 받는 사람들은 또한 인정을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상호성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누군가를 인정해주면 그 에너지는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럽다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와 부러움을 같은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옆집에 농부가 있습니다. 그 농부가 정말로 좋은 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 덕분에 그 농부는 농사를 정말 편하게 합니다. 당신이 부럽다고 느낀다면 당신도 그런 소를 갖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선한 감정입니다. 긍정적인 욕망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질투한다면
그 소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 농부가 불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해치는 감정입니다. 결국 질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받습니다. 반면 부러움은 다릅니다. 부러움은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럽다는 표현이 상대방에게 최고의 인정입니다. 당신의 이런 점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확인됐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형처럼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부러워요라고 말하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정의 선순환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당신은 그 사람 안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기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의 비결이 뭔가요?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인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매력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본능입니다. 약한 생물은 강한 생물을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능력이 높을수록 그 능력이 위협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쓸 수 있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을 떠나갑니다. 당신을 피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절대 다른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끌려옵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매력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크리스토퍼 샤르 교수는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명품과 인기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권력이 높은 사람이 명품을 쓸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은 지위가 높으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브랜드를 쓸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 그것이 더 매력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더 끌려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지만 명품을 과시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평범함을 유지한다. 그렇다면 능력과 평범함을 함께 가질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입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능력과 겸손의 조화. 능력만 있으면 자만스럽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반면 겸손만 있으면 무능해 보입니다. 대못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평범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들은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명품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 말투, 태도에 스며나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이건 큰일이 아니야라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자신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할 지혜로운 인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감정의 동요가 적은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멘탈이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까요? 심리학자들의 수십 년 연구를 종합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것과 성숙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늙습니다. 하지만 성숙해지는 것은 그것은 의식적인 과정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눈금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를 봅시다. 아이들에게 이걸 좋아? 라고 물으면 대답은 단순합니다. 좋아 또는 안 좋아. 이것이 전부입니다. 7점 척도로 물어도 대부분 양극단에만 표시합니다. 1점 또는 7점. 그 중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달라질까요? 40대, 50대가 되면 사람들은 중간 영역을 세분화해서 봅니다. 이건 좋긴 한데, 좀 이렇고, 저렇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부사와 감정을 섞어서 표현합니다. 약간 좋은데 아쉬운 점도 있고, 거의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꺼렸고, 이 부분은 정말 좋은데 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고, 이렇게 복잡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대에는 대부분 2개에서 3개의 감정 범위만 가집니다. 30대에 올라가면 4개에서 5개의 감정 범위를 가집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60대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감정의 세분화가 정확해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최근에 제 대학원생과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너는 지난 10년간 어떤 기분이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조금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그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세어봐. 정말로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지? 그 학생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10년이 단순히 힘들었다 또는 행복했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성장과 답답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자부심과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성숙해진다는 것은 좋다 싫다의 이분법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더 정교하게 감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감정의 눈금이 많을수록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오해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선배가 덕담 4개와 질책 2개를 했습니다. 눈금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 사람은 마지막 부분의 질책에 집중합니다. 결국 나를 부정한 거다. 내가 못했다는 거야. 하루를 망친 느낌을 받습니다. 밤새 생각에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눈금이 많은 사람은 다릅니다. 덕담을 정말 많이 받고 약간의 지적을 받았네. 괜찮은 피드백이군. 내가 이 부분을 개선하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더 나아가 선배의 관점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배는 내 성장을 위해 격려와 지적의 균형을 맞추고 있구나.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심리학에는 정말 흥미로운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좋은 일 4개와 나쁜 일 2개를 경험했다고 합시다. 20대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쁜 일이 있었어. 오늘 하루는 망했어. 마이너스로 평가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있었네.
그래도 좋은 날이었네. 플러스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뒤에 나쁜 일이 오면 그 영향력이 비교적 큽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그리고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눈금이 많다는 것은 결국 더 많은 인생 경험을 거쳐서 얻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음에도 이 눈금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만 먹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 아니면 나, 맞음 아니면 틀림, 좋음 아니면 나쁨, 우리 아니면 저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많은 갈등과 분열을 만듭니다.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이념 갈등, 모두 이 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한국 심리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 중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행복을 기원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정말 중요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는 흔히 행복을 목표처럼 추구합니다. 행복해지자. 행복한 삶을 살자. 나는 꼭 행복할 거야. 이렇게 행복을 직접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행복을 직접 추구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행복은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직접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살려고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누군가를 돕으려고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할 때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고난의 종류에 따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상사에게서 질책을 받았다고 합시다. 상사가 당신을 혼냈습니다. 그날 당신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없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당신의 친한 후배와 알탕을 먹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 알탕의 맛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받은 질책은 수직적 고난입니다.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위계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문제는 수평적 고난입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복 부스팅은 다릅니다. 수직적 고난에서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말,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수평적 고난에서는 시원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웃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업적의 뒤에는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꾸역꾸역.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필하고 싶어도 다음 날 또 책상 앞으로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음 날 또 나간다. 아무리 실패해도 다음 날 또 시도한다. 아무리 좌절해도 다음 날 또 시작한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듭니다. 세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듭니다. 매주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촬영합니다.
시스템은 힘들고 여건은 나쁘고 온갖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영상을 만들어집니다. 꾸역꾸역이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도 또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꾸역꾸역의 결과가 수백만 명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꾸역꾸역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난중일기를 위대한 전투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난중일기의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먹고 자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장난도 치고 부하들과 대화하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런 평범한 기록들입니다. 3%만이 전투에 관한 기록이고 97%가 일상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봤을 때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고난의 종류에 따라 행복 부스팅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 방식으로 이 고난을 견뎠다. 내일은 다시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 날 힘든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 그는 어제의 기록을 봅니다. 그리고 현명해집니다. 아, 어제는 이 정도의 행복으로 이 고난을 견뎠구나. 그럼 오늘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 각자의 난중일기를 써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복으로 고난을 견뎠는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되었고,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고,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기운을 돋웠는지를 기록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 증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 패턴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구원의 방식을 알게 됩니다. 저는 유학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짐을 싸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가 당신을 혼냈습니다. 그날 당신이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도 없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떨까요? 당신의 친한 후배와 알탕을 먹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그 알탕의 맛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고난의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사에게 받은 질책은 수직적 고난입니다. 권력의 상하관계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위계의 위협입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관계 문제는 수평적 고난입니다. 같은 레벨의 사람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학교에 갔습니다. 대학원에 갔습니다.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 꾸역꾸역의 날들이 쌓여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늘 못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역꾸역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참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그 정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꾸역꾸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이런 날은 내가 뭘 살짝 해야 이 고난을 이겨낼 만한 작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야 합니다. 쓰는 사람들이 왜 강해질까요? 그것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패턴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존 방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구원의 방식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인간 생활로의 이 여행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 엉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것을 잃습니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며 원망합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기. 이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자각하면서 살기. 이것이 배움입니다. 경험은 비쌉니다.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들고 때로는 감정적 상처도 남깁니다. 하지만 배움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웁니다. 이것은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4가지 특징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는 사람, 소통을 잘하는 사람, 자기 정의를 가진 사람, 마음의 눈금이 많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각자의 난중일기를 기록하고 고난의 종류에 따라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을 찾아보기, 상대방의 의도를 다양하게 해석해보기, 내가 고난을 견디는 방식을 기록해보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를 지혜로운 인간으로 만듭니다. 지혜로운 인간이 되어야 할까요?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당신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안은 이것입니다. 향해 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천천히 꾸역꾸역이라도 당신의 지혜로운 인간 생활로 향해 가세요. 그것이 의미 있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